자,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PPT에 있는 내용보다도 5가지 내용이 가장 핵심이니까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또 칸도 좁아가지고 내가 대충 썼어요. 자, 우리가 이제 패스쿨링을 하려고 할 때 보면, 이제 6가지 주로 패스톨라 히팅, 그 다음에 선쉐이딩 하고 나서 지금 패스쿨링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건물이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하나의 시대적 흐름을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기후적인 측면이고요. 기후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또 건축적인 특징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적인 측면에서 보면 크게 보면은 요새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 문제란 말이죠. 지구온난화 문제가 계속 우리가 환경 문제 얘기할 때 이 문제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가는 것을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난리를 치고 해서 2015년도 12월 달에 파리에서 다시 그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전 세계가 다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 100년 동안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몇 도가 올라갔냐면 0.74도씨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난 100년 동안 0.7도씨, 0.8도가 안 돼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전 세계가. 큰일 났다. 북극이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뭐 홍수와 강우이 그냥 예기치 않게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매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지불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다. 이걸 그대로 놔두고서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나 발전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둔화돼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잖아. 일자리도 안 생기고 경기도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고민인 거 아니야. 하물며 지금과 같이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그대로 방치하고는 인류가 지속적인 성장,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고민이다. 그런데 0.74도가 올라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아주 함축적인 그런 산업화를 이룬 나라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한국은 지난 한 50년 동안에 100년도 아니고 50년 동안에 몇 도 올랐냐면 1.7도씨가 올라가요. 평균으로.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서울은 특히 더 심해요. 서울, 경기 이제 다 붙어가지고 인구가 1000만에서 2000만 이상의 인구가 수도권에 모여 사는데, 서울의 온도는 평균으로 2.4도 올라가요. 전 세계가 0.74도 올라갔는데 그게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2.4도 올라가는 거 2.4도 가지고 뭘 그래야 그럴지 모르지만 상당히 심각하다. 가령 비관한 예를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맨날 한강에 꽉꽉 얼었을 겨울이면 스케이트 타고 맨날 놀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한강에 어는 거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데이터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한강의 결빙 일수가 옛날에는 겨울 동안에 80일 동안 한강에 얼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겨울에 그냥 방학하면 한강에 가서 스케이트 타고 노는 게 일이었는데, 지금은 한강이 어는 결빙 일수가 며칠이냐면 열흘. 잠깐 그것도 살얼음처럼 얼었다고 그러는데 결빙 일수가 이렇게 변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2.4도씨의 평균 기온의 변화, 이 변화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어떠냐 하면, 한강이 어는 게 과거에는 내 어렸을 때는 80일이나 얼어있던 한강이 이제는 열흘도 안 얼고, 그러다 보니까 얼어도 잠깐 살얼음으로 얼고 이런 정도니까 스케이트 타는 거 상상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겨울이 얼마였냐면, 겨울이 34일이 줄었어. 겨울 기간이 34일이 줄어서, 겨울이 원래는 겨울 기간이 137일이야.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가 겨울이었어요. 4개월 이상이. 근데 지금은 103일이야. 겨울이라고 우리가 그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겨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에 여름 기간은 어떻게 됐냐? 그러다 보니까 여름 기간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름은 32일로 늘어났다. 여름이 길어지고, 벌써 이제 5월 달인데 벌써 봄인가 싶었더니 금방 이제 더워서 말이야. 거의 뭐 29도, 30도 하는 이런 기후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열대야가 생기는 날이 예전에는 1년에 한 10일 정도가 열대야가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열대야가
72년. 다시 말하면 낮에 더운데 밤이 돼서도 해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거야. 이런 현상이 열대야인데 과거에는 1년 중에 한 열흘 남짓하게 그날만 딱 참으면 되는데 이제는 그런 날이 70일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문제 심각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상황으로 들어와서 보면 특히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러한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는 크게 주목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규모가 그래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가 된다고 얘기하나 절대량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거예요. 땅덩어리에서 작고 인구도 작기 때문에 기껏해야 우리 인구 5천만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중국이나 인도가 산업화하기 시작하고 세상이 달라져 오히려 더 난리치는 여하간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또 다른 이슈 하나는 뭐냐면 기후적으로 보면 그런데 건축적으로도 변화가 굉장히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적으로도 옛날에 우리가 살던 건축은 겨울에 추위에 어떻게 견뎌야 하는 게 핵심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의 특징은 어때요? 오히려 겨울의 문제보다도 오히려 여름철에 이 더위를 어떻게 견디느냐가 더 큰 문제가 되겠어요. 이게 기후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건축적 변화도 그런데 상당 부분 기여를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내가 서멀 컴포트 얘기할 때 자료를 나눠준 게 있어요. 과거에 단독주택에 살다가 지금은 내가 엊그제 지난 주말에는 부산에 갔다 오면서 KTX 타고 보다 보니까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이 우리나라가 어때? 아파트 공화국이야. 그죠? 이제 전부 그런 아파트로 바뀌었는데 게다가 부산에 갔더니만 부산은 또 어떻게 하면 아파트 정도가 아니고 거기 지금 LCT 공사 해운대 그것뿐만이 아니라 NS니 뭐 등등 보면 거의 뭐 100층, 80층, 100층짜리 이런 건물들이 아주 초고층 이런 건물들이 막 밀집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현상들은 뭐냐면 과거의 건축적 특징이 열 손실을 어떻게 줄이고 겨울철 추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핵심이었다면 지금 건축은 열 손실이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 발생하는 열을 슉 버리지 못하면서 냉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축적인 변화도 또한 이런 쿨링에 대한 그런 요구를 굉장히 증가시키고 있다.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쿨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러한 기후적 변화나 어떤 건축적 변화에 대응해서 과연 스스로 파습적인 방법으로 건축적인 수단으로 이런 쿨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오늘 그 수업의 주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건물에서 이런 쿨링에 대한 요구가 생기는 것 때문에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요구가 생기느냐. 그 다음에도 이제 건물 외피 쪽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건물 내에서 쿨링에 대한 요구가 생기는 건 뭐냐면 건물 내에 열 획득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hit게인이 발생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건물 내에 hit게인이 발생하는 소스는 크게 5가지다. 5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인터널 솔라.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익스터널 솔라.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진 않지만 벽에 떨어지거나 지붕에 해가 내리쬐게 되면 벽이나 지붕이 달궈져서 그 열기가 실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익스터널 솔라라고. 그러니까 솔라의 영향이 가장 크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인터널 히트 제너레이션. 실내에서 발생하는 열. 실내에서 발생하는 열은 3가지 소스가 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더니 어떤 학생이 와서 맞아 끝나고 얘기하고 이렇게 3가지 종류인데 하나를 못 줬는데 그게 뭐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학생이 누구였지? 인터널 히트 제너레이션의 소스가 3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말로 지나가듯이 하니까 3가지 중에 뭐를 하나 못 적었다고 3가지가 하나 둘 셋 뭡니까? 라고 수업 끝나고 어디 물어보는 학생이 있었어. 그제? 자네 한다? 그 3가지가 뭐지? 사람. 그래. 기계랑 그래. 그게 people, 우리 인체에서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조명, 라이팅.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컴퓨터니 뭐 사무용 기기 이런 것들, 기기, 이퀴먼트.
이런 세 가지 소스에서 실내에서 끊임없이 열이 생긴단 말이에요. 열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만약에 실내에 갇혀 있다면 실내 열이 계속 축적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쿨링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뭐냐면 열 손실이 생기는 거와 마찬가지로 건물 외피를 통해서 관리해서 열이 유입되는 거라든지 또는 환기를 통해서 유입되는 그러한 그 열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관리나 환기에 의한 열 획득은 델타 T, 실내 공기하고 외기 사이의 온도 차이가 겨울보다는 작기 때문에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 근데 임팩트가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일사, 인터널 솔라와 익스터널 솔라, 그 다음에 인터널 히 제너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인터널 히트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좋은 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쿨링을 하기 위해서 3티어 어프로치, 우리 계속 3티어 어프로치 얘기하잖아요. 그죠? 3티어 어프로치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3티어 어프로치가 뭐야? 어떤 거였어? 제일 처음에 뭘 잘해야 된다 그랬어? 3티어 어프로치. 3단계 이렇게 계단. 첫 번째, 베이스 빌딩 디자인 잘해야 되고, 단열도 잘해야 되고, 꼭 상당히 길이라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열선실을 줄여주고, 가령. 기본적인 건물 설계가 잘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패시브 빌딩, 패시브 시스템. 겨울철에는 태양열을 잘 받아들이고, 지금 이제 여름에는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다양한 쿨링 테크닉들이 있어. 이걸 어떻게 설계, 디자인적으로 통합시키느냐. 그리고도 안 되면 이제 미케니컬리 히팅이나 쿨링이나 이런 설계적인 수단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쿨링과 관련해서의 3티어 어프로치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분명히 두 번째는 패스 쿨링. 그래. 세 번째는 그것도 안 되면 미케니컬 쿨링 해야 돼. 근데 첫 번째는 뭐냐? 베이스 빌딩 디자인이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 heat avoidance 라고 돼 있고 heat avoidance의 첫 번째가 뭐야? heat avoidance가 어떻게 생겨? heat gain이 어떻게 생겨? internal solar, external solar, internal heat generation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그게 선주의. 바로 우리 이전에 배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다. 그러니까 베이스 빌딩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사로 인한 과열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런 일사를 막기 위한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굉장히 그걸 우선 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다양한 패스 쿨링 테크닉들이 어떤 게 있느냐 이거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렇게 얘기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에 패스 쿨링이 뭐냐, 어떤 거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랑 내가 분류하는 건 조금 다르게 하고 싶어. 그래서 책에서 나오는 걸 참고로 하되 내가 하려는 거 보면 이런 원리를 알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사이클로메트릭 차트 있죠. 우리 더멀 컴포트 할 때 사이클로메트릭에다가 컴포트 존이 있고 거기에 다양한 패시브 스트래티지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가 나왔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히팅을 하기 위해서는 패시브 솔라 히팅, 액티브 솔라 히팅 그 다음에 미케니컬 히팅, 뭐 난방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난방은 비교적 단순해. 그죠? 냉방 관련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그런 그림들 기억이 나요? 별로 내가 얘기하면 그게 머릿속에서 같이 이게 돌아가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양한 패스 쿨링 테크닉들인데 이런 것들을 분류할 때 나 같으면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싶고 이 중에서도 특히 두 번째 매스 쿨링을 가지고 나이트 플러스나 레디언트 쿨링이나 얼스 쿨링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분류하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달라. 보는 시간.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면 다시 나올 거야. 사이클로메트릭 상에 보면 사이클로메트릭의 컴포트 존의 오른쪽에 보면 쿨링이 필요한 거고 근데 그 위쪽으로는 습도가 높으니까 핫 휴미드한 조건이고 그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핫 드라이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패시브적인 스트래티지가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걸 놓고 개념적으로 분류를 하면 이런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뭐냐? 컴포트 벤틸레이션. 더우면 일단 어떻게 돼야 돼? 더우면 바람이 불어줘야지. 기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 인체 표면에서의 뭐
뭘 해줘야 돼? 대리에 의한 열 발산을 도와줘야지. 내가 쾌적하지. 내가 열 발산인데 대리에 의한. 근데 상대적으로 덥다는 얘기는 뭐야? 공기 온도가 덥다는 얘기는 내 인체 표면하고 공기 온도 사이에 온도차가 작으니까 기류가 평상시하고 똑같아가지고는 충분한 열을 발산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델타 T가 더 작아졌으니까 상대적으로 기류 속도가 빨라져야 총 대류에서 뺏어가는 열이 똑같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열 평형을 유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컴포트 벤틸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인체 표면에 공기 흐름, 기류를 형성시켜줘가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쾌적감을 회복시켜주잖아요. 이거는 하 드라이한 조건이든지 하 휴미드한 조건이든지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패스 쿨링 테크닉 중에 최고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쿨링 하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바로 그래서 벤틸레이션입니다. 특히 내추럴 벤틸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환기를 통해서 통풍을 통해서 우리 쾌적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특히 핫 휴미드한 지역에서는 다양한 패스 쿨링 테크닉들이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런 컴포트 벤틸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동남아시아 건축이나 이런 거 보면 어때? 동남아시아 지붕은 있는데 벽체가 없어. 벽 없이 바람을 숭숭숭 통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원두막처럼. 그래야만 쾌적하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도 충분한 어떤 환기나 통풍에 의해서 쾌적감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패스 쿨링의 가장 대표적인 게 컴포트 벤틸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스 쿨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의 컴포트 조건의 오른쪽에 보면 매스 쿨링, 그 다음에 하이 매스 쿨링, 그 다음에 엑스트라 하이 매스 쿨링 이런 식으로 옆으로, 그러니까 습도는 거의 그 절대적인 변동이 없이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매스 쿨링을 통해서 쾌적감을 어떻게 회복시켜주는지가 나와 있는데, 매스 쿨링이라는 건 뭐냐면 건물 내 이런 그 출혈체, 이거는 출혈체도 아니지만 섞어보듯이 출혈체도 아니지만 그 건물 내 출혈체를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표면 열을 흡수해가지고 얘가 상대적으로 표면 온도를 낮게 유지해주거나 이렇게 되면 공기 온도가 또 약간 높더라도 상대적으로 복사에 의한 열 발산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쾌적감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내에 이런 더멀 매스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실내 기후도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려고 할 때 온도를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표면 온도로 인해서 우리가 가령 여러분들 대부분의 집에 그 아파트 요즘 보면 전부 지하 주차장이지, 그지? 여름에 더울 때도 밖에서는 굉장히 더운데 차 타러 가려고 지하 주차장에 탁 내려가면 지하 주차장에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훨씬 시원하죠? 시원하죠? 이런 것도 일종의 매스쿨링의 한 종류다. 그 매스쿨링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나이트 플러시, 두 번째는 또는 나이트 플러시 또는 나이트타임 벤틸레이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레디언트 쿨링, 세 번째는 얼스 쿨링. 아까 얘기한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얼스 쿨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땅 속으로 지면 속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면과의 열 교환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지하 주차장의 지중간 면한 벽체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 공간으로 가면 위에 있다가 내려갔을 때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건 뭐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기 온도도 낮겠지만 이 낮은 표면 온도로 인해서 내가 복사열을 많이 발산할 수 있으니까 시원해. 그런 것들이 일종의 매스 쿨링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 나이트 플러시라는 건 뭐냐면 일부러 저러면 핫 드라이한 온도고 그 다음에 하루 중 일교차가 큰 지역, 적어도 일교차가 한 10도씨 이상 또는 15도 이상 일교차가 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 밤에 야간에 사람들이 전부 퇴근하고 나거나 이러면 창문을 열어가지고 공기를 순환시켜. 그러면 낮에는 더웠지만 밤에는 온도가 15도 이상 뚝 떨어지잖아. 시원해지잖아. 그럼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서 순환하다 보면 천장이라든지 벽체에 저장되어 있는 열을 다 제거해줘. 갖다 버려. 그러면 벽체가 충분히 식겠지. 천장이 충분히 식겠지. 그 다음날 해가 나고 다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면 이게 실내 공기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열이 바로 이 구조체에 의해서 다 흡수돼 버린다. 그랬다가 다시 밤이 돼서 온도가 내려가면 외기를 끌어들여가지고 다 열을 제거해주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구조체가 뭘로 쓰이는 거냐 하면 가령 여러분들 베이스 프린시플 배울 때에 히 소스, 히 싱크 이런 거 배웠죠. 아까 얼스쿨링 같은 경우도 뭐냐면 땅속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일정하니까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높고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겨울철에는 이게 히 소스가 되는 거고 여름철에는 히 싱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겨울철에는 그러니까 열을 거기서 끄집어 보니까 열을 주는 사람이 되고 여름철에는 열을 갖다 그 속에다 버리니까 열을 뺏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자연적으로 에너지의 흐름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역할하니까 매스 쿨링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단 말이에요. 이 구조체 자체가 온도가 올라가면 열을 흡수 뺏어가주니까 히싱크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야간에는 찬 공기를 순환시켜가지고 그거를 갖다 버리게 되고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구조체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는 공사를 그 신속하게 현장에서 안 하고 빨리 하기 위해서 바닥에 슬라브를 할로우화, 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같은 거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할로우화라는 건 슬라브에 구멍이 빵빵 뚫린 거야, 구멍이. 혹시 들어봤어요? 구조에서 콘크리트나 이런 거. 그러다 보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조립식으로 탁탁탁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바닥판에 만들어 놓는데 그걸 다 채우면 이게 구조적으로 무겁기만 하잖아. 구조적인 역할. 그러니까 구조적인 기능을 하면서 자체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가운데 관이 이렇게 동그란 관들이 뚫려 있단 말이에요. 이 동그란 관에다가 야간에 공기를 막 보내줘. 야간에 차가운 공기를 보내줘. 그러면 이 슬라브가 차갑게 식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식었다가 낮에는 열을 흡수하고 밤에는 공기를 순환시켜주면 다시 식게 되고 이와 같이 히 소스와 히 싱크의 역할을 밤과 낮으로 교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냉방, 별도의 냉방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쾌적한 그런 공간을 만듭니다. 이게 주로 북미 지역이나 이런 유럽에서는 굉장히 일반화된 그런 어떤 방법입니다. 그게 나이트 플러시 또는 나이트타임 벤틸레이션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전 쿨링이라고 하는 건 천장을 많이 쓰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벽 같은데 레전 쿨링은 벽을 통해서 냉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냉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온도를 바닥에 깔고 온수를 순환해서 바닥을 따뜻하게 덮이듯이 이 속에다가 차가운 물을 흘려 배관을 해가지고 차가운 물을 흘려주면 이 표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 마이어 클라이먼트 차트 그 빅터 올게의 그 차트 기억이 나요? 거기 보면 그 복사냉방이나 복사난방을 하게 되면 MRT가 상대적으로 평균 복사 온도가 0.8도씨 정도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공기 온도 1도씨 이상 낮아진 거와 같은 효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복사 난방은 공기 온도는 낮더라도 바닥 표면 온도를 높이면 그만한 효과가 상쇄되는 거고 복사 냉방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 온도 높아도 여름철이니까 상대적으로 냉수를 흘려가지고 벽편 온도를 낮춰주면 복사열을 더 많이 발산하기 때문에 덥지 않고 충분히 쾌적하단 말이죠. 그와 같은 형태의 냉방을 하는 게 레전 쿨링, 이런 건 매스 쿨링의 일종이고 아까 어스 쿨링은 얘기했고 땅속으로 건물을 묻음으로써 지중열과의 열기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매스 쿨링이 돼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나이트 플러시가 환기, 공기를 순환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컴포트 벤틸레이션하고 나이트 플러시를 얘기하는데 원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다르다 완전히. 오히려 그러니까 나이트 플러시도 원리적으로 보면 매스 쿨링, 구조체의 출혈 특성을 이용하는 거지 환기가 주는 아니다라는 거죠. 환기는 출혈됐던 열을 제거하는 그런 수단일 뿐이고 오히려 그런 출혈 특성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매스 쿨링으로 놓고 매스 쿨링 속에 나이트 플러시, 레전 쿨링, 그다음에 어스 쿨링 이런 것들을 하나의 계열로 보는 게 더 타당할 거다라는 게 내 생각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베포레이트 쿨링. 이베포레이트 쿨링은 오직 어디에서만 가능하냐 하면 핫 드라이한 산업이나 아리조나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그런 데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어떤 그 증발 냉각을 통해서 프리 쿨링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증발 냉각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을 증발시키면서 기화열을 뺏어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공기 온도를 낮추게 되고 낮아진 공기 온도는
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공기 온도를 낮춤으로써 일종의 쿨링 효과를 내는, 여기에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존재해요. 그런 것들 나중에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이베퍼레이팅 쿨링이라는 것은 굉장히 핫드라이한 지역에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수단이고요. 다양한 그런 수법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핫 휴미드한 지역에서는, 습한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컴포트 벤틸레이션과 기류에 우리 인체가 노출되는 거하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제습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제습을 하는 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냉방 부하를 얘기할 때는 냉방 부하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현열 부하냐 잠열 부하냐. 다시 말하면 현열 부하라는 뭐야? 그 현열 잠열, sensible heat, latent heat 얘기했죠. sensible heat은 뭐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온도 변화에 쓰이는 열이고, 잠열 변화는 상태 변화에 쓰이는 열 아니야. 다시 말하면 sensible heat은 실내 온도가 26도에 쾌적한데 실내 온도가 28도가 돼가지고 더운 거야. 이건 온도 때문에 발생하는 부하, 그 온도를 26도까지 낮춰줘야 돼. 이렇게 온도를 낮춰주기 위한 게 우리가 현열, sensible heat, 현열 부하라고 얘기하고, 잠열 부하라는 것도 뭐냐면 여름철에 습한 지역에서는 온도는 26도라도 또는 24도라도 공기 중에 수증기 함유량이 많아서, 그죠? 습도가 높으면, 상대 습도가 높으면 상당히 덥고 답답한 말이에요. 그럴 때 공기 중에서 습기를 제거해 주는 것, 제습만으로도 상당히 쾌적감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 그 공기 중에 있는 이 잠열, 즉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게 소위 dehumidification이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제습을 하느냐? 보통은 제습은 냉각, 제습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에어컨 이런 걸 틀면, 에어컨을 틀면 사실은 냉각하고 제습, 다시 말하면 현열부하고 잠열부가 동시에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소모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경제적인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습도만 낮춤으로써 쾌적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습 기능만 할 수 있는 그런 제습기들이 이런 휴미드한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어떤 원리의 제습 시스템인지 설명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데스칸트 쿨링이니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여러분들 물 먹는 하마 같이 그런 것처럼 어떤 그 화학제가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이게 되고, 그 빨아들인 습기를 열에 의해서 다시 분류시킨 다음에 또 다시 빨아들이고, 이런 과정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반복시키는 것,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제습 냉각의 원리라고 보면 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에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다섯 번째는 우리가 패스 쿨링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가 쭉 얘기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결국은 패스 쿨링 얘기하려면 여름철에 더위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면 뭐야? 여러분들 더우면 뭐부터 해? 더우면 이거부터 하잖아. 지금 봐. 이러잖아. 더우니까 기류가 필요한 거 아니야. 공기 흐름이 필요하잖아. 그 기류라는 게 그건 뭐야? 벤틸레이션이죠. 벤틸레이션을 근데 잘 하려면, 특히 자연적인 내추럴 벤틸레이션을 패스적으로 잘 활용하려면 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어요? 에어플로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기류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기류의 특성을 잘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건물 디자인을 했을 때 이러한 기류를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설계를 과연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다섯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패스 쿨링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함축해서 지금 설명한 거고요. 앞으로는 이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그런 세부 사항들을 좀 얘기를 할 거다. 이건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결국은 건축에서 특히 근대 건축가들이 되는데 그로피우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독일식 발음으로 하면 말터 그로피우스지. 뭔지 몰라? 여러분
여러분들은 건축사 안 배우나? 아니, 안 배우나? 사실 취향 건축사를 공부하고 빠뜨릴 수 없는 독일의 바우하우스라고는 알아? 어? 바우하우스를 설립한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오긴 하지만 엄청난 그 역할을 한 사람인데 과연 뭐 미국의 토종의 그 건축가 중에는 유명한 프랭크 로이드 와이트 같은 사람이 있지만 이 시대의 건축가들이 보는 시각은 다 그랬어요. 어떻게 여기 건축과 여기 건축이 똑같을 수 있어? 여기는 여기에 맞는 건축이 있고 여기는 여기 맞는 건축이 있는데 당연히 그건 기후적, 환경적, 필터적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는 여기 집을 짓듯이 똑같은 집을 여기다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기후적,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이 파스쿨링 테크닉이나 이런 그 원리들도 다양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은 무엇보다도 진짜 이 디자인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결국 여기서 뭘 얘기했어? 내가 3티어 어프로치 얘기했죠. 3티어 어프로치에서도 첫 번째 단계는 뭐야? 베이스 빌딩 디자인의 이 쿨링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히트 어보이던스. 어떻게든 열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돼. 차단할 수 있어야 돼. 그 첫 번째가 뭐야? 선쉐이드입니다. 그 밖에도 나머지 다양한 것들 생각할 수 있어. 오리엔테이션, 컬러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저 그리스의 산토리니. 그죠? 그거는 그 이퀴벌런트 템퍼레처를 가장 낮춰가지고 일사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지? 자, 그러니까 이런 단어만 보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게 연상이 딱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베지테이션도 그렇고 단열이니 뭐 등등 뭐.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는 힐 게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베이스 디자인을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어떤 파스쿨링 테크닉들을 우리가 써먹을 수 있을까? 이제 그것도 기후적인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 제일 좋은 건 이거 없이도 가능한 건물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여기에 얘기한 것처럼 패시브 히팅, 패시브솔라 히팅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 그건 사실은 어디든 간에 태양열을 최대한 잘 받아줘야 되니까 어떻게 패시브솔라 히팅은 세 가지 요소가 있었죠. 솔라 어퍼처, 그죠? 그래서 태양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콜렉터 부분이 필요하고 그 보통 창문이고 그 다음에 이걸 저장할 수 있는 더멀 스토리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공간에서 어떻게 다시 끄집어서 쓸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하는 뭐 이런 것들이 공간적으로 구조적으로 잘 통합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면 패스 쿨링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더운데 덥더라도 어느 정도 어떻게 덥냐에 따라서 기후적인 특성에 따라서 적용하기 위한 그런 스트래티지들이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핫하지만 핫 드라이하냐 핫 휴미드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써먹을 수 있는 전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뭐 카라라든지 이런 것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테니까 그런 건 이제 특히 사막 지역에서 그 일사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건물을 다 짓다 보니까 충분한 통풍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바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전부 윈드 캐쳐, 잠만경처럼 왜 잠수함이 바깥에 목에서 잠만경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 바깥의 세상을 보듯이 건물들은 다 붙어 있으니까 뭐 바람을 끌어들일 수가 바람이 그 위로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바람을 잡기 위해서 윈드 캐쳐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캐쳐하고 끌어들이는 이와 같은 것들이 생길 정도로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그러한 건축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그 드라이한 지역에서는 중요한 게 바람을 그래서 끌어들였는데 그 바람도 역시 덥잖아. 바깥의 바람도. 왜냐면 환기가 필요하니까 공기를 끌어들여서 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공기가 바깥에가 60도야. 덥잖아. 60도 공기를 그냥 들어와.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뭘 주냐면 가볍게
물 항아리 단지를 다 갖다 놓으면 거기서 공기가 들어오면서 물을 스쳐 지나갈 때 거기서 증발이 일어나니까 증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바로 공기로부터 기와 열을 뺏어가니까 60도짜리 공기가 들어오다가 온도가 쭉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상변에 쓰이는 열이 엄청나기 때문에 기와 열이, 그죠? 그와 같은 원리, 자연적인 원리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동적인 건축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지금 이집트에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그 로마에 있는 판테온 그 신전 건물인데, 기본적으로 도움 구조야, 도움 구조. 그러니까 도움 구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움은 같은 볼륨에 비해서, 그죠? 이게 그 에스키모의 이글루 같은 거는 어때? 안에 내부 공간을 기준으로 보면 내부 볼륨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면적이 가장 작지, 그지? 그래서 SV 레이쇼가 가장 작으니까 안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외피 면적이 적으니까 손실 열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지? 그런가 하면 오히려 이런 사막기후 같은 데에서는, 더운 지역에서는 이런 도움 구조를 이용해서 뭘 만들었냐 하면, 얘가 밤에 밤 하늘을 봤을 때 최대한 많은 면적이 밤 하늘을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지? 그 공간의 이 절체 반구 형태니까 얘가 밤하늘을 다 본단 말이에요. 밤하늘을 본다는 얘기 뭐냐면, 밤에는 해가 져서 반대 방향으로 지구가 돌고 나면 그 밤하늘은 까만 하늘을 보잖아요. 그 나이트 스카이는 온도가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나니까 왜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여러분들 그 비행기 타고 보면 위에 올라가면 굉장히 온도가 차가워지잖아요. 근데 그 밤하늘은 훨씬 더 차갑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옥사이한 열교환에 의해서 이런 지붕이 플랫한 지붕 같으면 요만큼만 보일 텐데, 이런 볼륨 안에서 최대한 많은 면적이 하늘에 노출됨으로써 옥사열을 엄청 뺏기니까 얘를 야간 동안에 충분히 쿨다운 시키는 게 아까 얘기한 거 있죠. 나이트 플러시나 뭐 이런 것처럼 매스 쿨링을 하기 위해서 이 구조체를 시키기에 아주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온도가 올라가도 충분히 식어버린 이 추결체가 시원하게 공간을 유지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형태의 기능을 함과 동시에 여기 더워진 공기가 여기 위에 정체되는 걸 막기 위해서 판타를 주되어 보면 여기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공기를 다 빠져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게 지오데식 독인데, 지오데식 독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공 만들어 놓고 완전히 위에가 밀폐되어 있으면 더운 공기가 꽉 차가지고 그야말로 여기가 완전히 찜통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배출구가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일종의 뭐 매스쿨링이나 이런 거 하고 비슷한데, 이런 동굴 속에 그 거주지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여러 군데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가 콜로라도주에 있는 어떤 그 동굴에 있는 주거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거에 가장 극단적인 게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이게 어디냐면 터키. 저기 여러분들 만화 영화 보면 뭐 있지? 모든 집들이 전부 자연적인 어떤 그 사암으로 되어 있는 건데, 오랫동안 침식되다 보니까 지붕 모양 저렇게만 놨는데 그런 것만 다 남은 거야. 근데 그래갖고 이게 무슨 버섯 모양처럼 막 이래. 그래서 이게 사암이니까 조금만 파도 쑥쑥쑥 파이고 이게 잘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이 안에다 동굴처럼 파가지고 거의 뭐 그냥 대단한 그 면적의 어떤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고, 여기 안에 보면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행하는 그런 성당 같은 그런 수도원 같은 것도 있고 주거지도 있고, 가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해요. 예, 카파도키아 직접 가보고,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고 예쁘고 진짜 귀여운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만화 영화가 만든 게 뭐냐면 스모프라는 만화 영화 알아? 그게 이제 여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런 집에 살면서 스모프 인간들이 많은 이제 이런 걸 만든 건데, 이게 바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겠어요? 매스쿨링의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매스쿨링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일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굉장히 비교적 드라이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대한 추결체 속에 동굴처럼 파고 들어가 삶으로써 사실은 바깥에 굉장히 넘치는 이 안에 들어가면 매스쿨링 효과에서 굉장히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거지.
만들고 했던 뭐 매스프링한 사례가 좀 그런 사례들이고, 하지만 이게 이제 핫드라이한 지역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이런 형태로 나갈 수가 없어. 핫드라이한 지역은 어때야 돼? 무엇보다도 습기가 부담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풍이 잘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렇지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비를 막아줘야 되니까 이런 지붕은 상당히 가군수 같은 지붕을 갖고 있고, 일사영향도 줄여줘야 되지만 충분한 통풍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건물은 뒤랑뒤랑 떨어져 있고, 벽체는 거의 없이 그냥 전부 뻥 뚫려 있고, 이런 거죠. 주로 이제 동남아 지역에 가면 이런 건물들이 많죠. 그래서 내가 인도네시아 발리에 처음 이제 가보고서는 이제 놀러 가고, 맨날 출장만 해 놀러 가고 보니까 거기 가서 느낀 게 뭐고, 야, 여기가 천국이다. 진짜 자연 동식물 정말 풍요롭고, 그 아열대 기후의 어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1년 내내 기후가 그렇대요. 근데 견딜만 해. 상대적으로 그렇게 덥고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 건물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호텔이나 여기 옆으로 뻥 뚫려서 바람에 수송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핫드라이한 중동의 사막 지역이나 아까 터키나 이런 데 있는 건축하고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축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런 휴미드한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또 어디냐면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파이스트 극동 지방으로 오면 그저 동남아시아가 아열대 기후 말고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일본을 거쳐가지고 대만을 거치고 일본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한반도 쪽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본, 한국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좀 더 습하단 말이야. 섬나라고 바닷바람을 더 많이 취하고, 그러니까 좀 더 습하겠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습한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가옥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본에서 엔가와라고 얘기하는 게 일본 주택들의 특징이 여기서 얘기하지만 포스트 앤 빔 스트럭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목조 가구식 구조라는 얘기. 근데 얘네들이 겨울철에는 전부 문이 달려서 일본식 문이, 그래서 옛날에 영화나 이런 야쿠자들 보스가 앉아있어 문이 촥촥촥 열리듯이, 그죠? 문이 쫙 달렸다가 여름에는 어떻게 돼? 들어버리거나, 우리나라도 들어버리거나 아니면 문을 다 깨버리면 완전히 뻥 뚫린 공간이 되다 보니까 이런 습한 지역에서의 어떤 공기가 원활하게 소통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런 일본의 엔가와, 일산을 막기 위해서 이 처마가 돌출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지면에서 떠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출입문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벽면을 문을 다 띄워버리면 완전히 그 아열대 기후에서의 어떤 완전히 옆으로 뻥뻥 뚫린 그런 공간처럼 만들고, 특히 습기가 방해하는 걸 없애기 위해서 얘네들을 보셨어요. 다다미를 하셨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기후에 적응하는 그러한 어떤 그 토속 건축의 사례를 보여주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이 해안 지방에 있는 걸커스트 뭐 이런 것들이 하는데, 재밌는 건 난 이거 같아요. 이거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이 마당이 있고, 그다음에 사랑채가 있고, 분채가 있고 한 우리나라 전통 주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처음에 이렇게 그 마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대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사이에 방 같은 게 있고, 그 옆으로는 사랑채가 있고, 그래서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청마루가 있어서 본가로 가고, 옆에 이제 또 부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전통적인 한옥의 어떤 그 가옥 배치 구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엔트랜스 부분이 뭐냐면 이걸 들어가면 안에 마당이 있게 되면 저 부분이,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기류에 대한 걸 얘기하겠지만, 공기의 흐름이 있을 때 안에 우리나라도 그 대문 안쪽에 있는 그 마당 같은데 마사토나 이런 걸 깔아서 그 햇빛이 받치고 하면서 마당이 굉장히 그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잖아요. 그죠? 밝고 또 덥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그쪽으로 이제 마당 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상승해서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바깥에 이제 이 담장을 통해 가지고 대문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대문이 열려 있으면 그쪽으로 부는 바람은 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면적이 좁아지니까 베르니 효과에 의해 가지고 기류 속도가 더 빨라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름철에 굉장히 시원한 공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초아시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집안에 가령 개를 키우면 여름에 더운데 개는 사실은 이 피부로 그 땀을 배출을 할 수 없으니까 개는 더우면 어떻게 거리잖아. 그러니까 더우면 개들은 시원한 곳을 집안에서 찾는데,
가장 시원한 곳이 어디야? 개가 가서 널브러져 있는 데가 가장 시원한 데단 말이야. 어디 가서 널브러져 있어? 개가 주로. 개를 키워본 사람. 아파트에서 키워봤지. 이런 집에서 키워봐야 돼. 그래서 개를 키워보면 알겠지. 개가 어디 가서 널브러지냐? 라고 보면 두 군데야. 두 군데. 이게 한옥집에 두 군데. 하나는 바로 이 대문 열고 들어가는데 그 헛간들이 있는데 여기서 바람이 잘 통하기 때문에 시원하단 말이야. 또 한 군데는 어디냐 하면 대청마루 밑에 마루. 거기 지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신선한 내리기하고 그 마루가 그 지면에서 떠 있고 그늘져 있고 거기가 되게 시원하다. 그렇게 하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기억해. 걔가 마루 밑으로 들어가면 걔를 끄집어내고 싶은데 아무리 부르고 꼬셔도 나오지 않고 왜 거기가 시원하고 좋으니까. 그랬을 때 그 걔를 끌어내려고 애썼더라고. 걔가 놀고 싶은데 마루속에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야.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잘 이해하면 내가 만드는 공간이 어떤 환경적으로 어떨 것이다라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로마 그 포티코 같은 것들, 다시 말하면 열주 기둥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시원하게 햇빛을 막아주고 공기는 원활하게 통하고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서양의 이게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1시간 정도가 저희 나머지 1시간 동안에 다 하기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긴 한데 여튼 이 원리도 내가 여기서 이미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빠른 속도로 좀 풀려고 해요. 그래서 패스쿨링에 대한 거, 그 다음 패스쿨링 하는 데 목적이 뭐냐면 사실은 기계적인 어떤 그 냉방이나 이런 게 아닌 자연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를 쾌적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좀 그런 걸 좀 설계에 반영해보자는 거고, 패스쿨링에 대한 건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카테고라이즈를 했으나 나는 좀 이런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걸 뭐 다시 반복하지는 않고 특히 여기서도 얘기하는 쿨링 위드 벤틀레이션하고 컴포트 벤틀레이션 나이트 플러시를 얘기하는데 저건 개념적으로 나이트 플러시는 오히려 매스 쿨링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대부분 뭐 그래서 레전드 쿨링, 이어펠 쿨링 얘기나 이거를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나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 실제로 그 사례를 보면 원리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분류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 이런 분류 체계를 머릿속에 두고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벤틀레이션도 이게 컴포트 벤틀레이션하고 나이트 플러시가 환기라는 측면에서 같이 설명을 하는데 사실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다. 이미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컴포트 벤틀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 공기의 흐름이 내 인체 표면을 통과할 수 있는 기류를 어떻게 형성할 거냐라는 게 중요해서 특히 기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Principles of Airflow야. 기류라는 건 과연 뭐냐? 여러분들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런 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자연환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류의 그런 기본적인 특성을 좀 알고 보면 뭔가 이제까지는 안 보이던 것들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류라고 하는 건 어때? 기본적으로 누가 그러더라고. 사람이 물을 좀 배워야 된다라는 식으로 어떤 이렇게 명언 같이랄까 무슨 뭐 좋은 글 이렇게 나와있는, 다시 말하면 물은 뭐냐면 이게 부피도 갖고 있고 질량도 갖고 있는데 물은 뭐가 없어? 형태가 없지. 형태가 없으니까 물을 세모난 병에다 집어넣으면 얘는 세모난 모양을 유지하고 네모난 병에다 집어넣으면 네모난 모양을 유지하고 얼마나 유연해. 누구하고 부딪히고 충돌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물과 공기는 다 유체냐 기체냐 어떤 특별히 갖고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물질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뭐냐? 결국 온도에 따라서 이 자체의 어떤 그 밀도가 변하게 되고 밀도가 변하다 보니까 비중이 달라짐으로써 얘가 위아래로 순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방 안에 있는 공기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만 사실은 이 표면의 온도, 우리 인체 표면의 온도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표면과 접촉하는 공기하고 표면 사이에서는 계속 대류에 의한 열전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열전달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에 가서는 열을 내가 피부 온도가 높으니까 열을 픽업하면 어떻게 돼? 공기 밀도는 낮아져서 올라가겠지. 야 공기가 쭉 이동을 해가지고 가다가 여기서 이쪽 유리 창면을 딱 만났어. 유리 창면은 더 차가워. 바깥에가 추우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만나는 순간 열을 다 뺏겨버려. 차가워져 밑으로 깔려. 그래갖고 이 공기가 들어오다가 나를 만나면 열을 뺏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얘는 공기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지?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low density, high density, 가면 이와 같은 공기가 이 안에서 계속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놀고 있는 거야 이 안에서. 그 노는 게 여러분들 눈에 생각에 보여야 된다는 거야. 지금은 안 보이지.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싶으면 내가 뭐라 그랬어? 실험을 해보라 그랬지. 실험해보면 뭐가 대표적인 실험이냐. 겨울철에 밖에 창문을 열고 담배를 한 모금 펴가지고 담배를 한 모금 내뱉어봐라. 담배 연기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봐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 공기가 안 보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요새는 내가 담배를 안 피니까 그랬지만 옛날에 담배 필 때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담배 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 바깥에 찬 공기가 착 들어오면 찬 공기가 들어와서 어떻게 할 것 같아? 얘 창문이 이렇게 밑으로 바닥으로 쫙 깔려요. 그걸 그냥은 잘 못 느끼지. 그래서 어떤 때 그 겨울에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시려오는지 알아? 발부터 시려와. 왜? 창문에 들어와서 그리고 나서 얘가 열을 픽업하면서 다시 위를 상승해서 올라갔다가는 다시 또 바깥으로 나가고 그래서 담배 연기를 갖다 조금 오면 담배 연기가 나는 담배 피면서 바깥으로 담배 연기 나가라고 훅 불거든 얘가 안 나가. 그리고 쫙 밑으로 깔려버려. 내가 부는 방향으로 가 있는데 그게 내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담배 연기가 온 방향에 뿌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려면 뭘 알아야 되냐? 유체역학을 이해하고 그리고 담배를 피워야 돼. 그래서 담배가 찬 공기가 들어오는 쪽에다가 담배 연기를 뿜으면 안 되고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쪽에다 뿌려야 담배 연기가 실내로 확산이 안 되고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 거야.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여기 이 원리를 알면 이제 그 그림이 보이는 거죠. 아, 창문을 열었어. 그러면 창문 바깥 온도가 몇 대 들어오면 얘는 지금 안에 공기가 이러니까 얘는 1, 2 오겠다, 1, 2 오겠다, 1, 2. 이게 보이냐 이거야. 지금 안 보이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원리를 알면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좋은 설계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하나 내더라도 어디다 내야 되고 창문을 여닫는 방법도 어떻게 여닫았을 때 공기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켄 양이라는 건축가는 자기 디자인할 때 뭐라 그랬냐면 윙월이라고 창문 옆에다가 이렇게 별도의 벽을 씌웠어. 그랬을 때 바람이 와서 거기 부딪히게 되면 어떤 식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바람을 끌어들이려고 할지 아니면 바람을 차단하려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공기는 기본적으로 그 물질의 이동이니까 이게 어디서 생겨나가지고 있다가 또 어느 순간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지? 어디에서부터 왔으면 이게 끊임없이 이동하는 거고 이게 절대 끊어지는 법이 없어. 그지? 연속적이지. 근데 가다가 이게 막혀 있으면 더 이상 못 가고 이제 정체돼 있는 거고 이게 더 흘러가려면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어야만 공기가 지나갈 수 있는 거고. 그죠? 이와 같은 상황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기의 흐름은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매스가 이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기가 가다가 이런 걸 얘기해서 라미나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가지만 우리가 가령 지표면이라든지 바닥에 지나다 보면 어떻게 여기서 밑에서는 접촉이 일어나니까 뭐가 돼? 저항이 생기잖아. 저항이 생기니까 기류 속도가 늦어지고 그 다음에 그 위는 좀 더 늘려지고 그 위는 좀 더 위에는 아예 영향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층에 따라서 이런 그 접촉면이 있으면 층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층이 나누기 시작해. 이런 것들을 뭐라 해요? 세퍼레이트. 근데 그러다가 공기가 어떤 장애물을 만났어. 그러면 장애물을 만나면 장애물로 인해서 이게 부딪히는 순간 소용돌이가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터뷸런트 프로그램.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가 지나가다가 어떤 장애물을 딱 통과하고 났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막다른 길이 나오면서 공기가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거기서 계속 맴도는 소용돌이 생기는 거야. 가령 이런 거를 뭐라 하냐? 에디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건축물이나 주변에서 그 형상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기류가 만들어질 수 있다. 가령 내가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그 스튜디오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를 고려해서 설계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집에서 거기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거든. 하룻밤 자고 나면 눈이 막 1m씩 온단 말이야. 그러면 자고 났는데 보니까 1m씩 눈이 왔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눈이 와서 쌓인 게 어디서 쌓이냐면 우리 집 출입문이 있는데 뒤에 가서 그게 잔뜩 쌓이면 평균 1m지만 눈이 쌓인 건 몇 m가 쌓여있어. 밖에 나갈 수가 없어. 집안에 그냥 돌입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건물 설계해놓고 향이나 해서 주풍향이 어떻게 겨울철에 어떻게 되는지 그래가지고 모형을 만든 다음에 스트로프를 잘게 쪼개가지고 갖다 놓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스트로프를 날려버린 거야. 그럼 얘가 쭉 날아가다가 어떻게 쌓이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유치형학적으로 기류가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얘가 가다가 어디에서 압력이 저하면서 떨어져서 쌓이게 되고 아까 얘기했지 이런 터뷸런스가 어디서 생기고 이런 에티가 어디서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있으면 이렇게 설계하면 안 돼. 이러면 여기서 분명히 눈이 쌓여가지고 수입물 막혀서 너 오래 못 나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류를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류라는 걸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직각보행하듯이 이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공기가 지나가다가 이런 장애물을 만나면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 압력이 증가하는 거지. 그런 걸 뭐라 그래? positive pressure, 정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공기가 어떻게 돼? 그걸 다 피해서 위로 지나가다 보니까 위에서는 공기 속도가 더 빨라져. 그래서 저 지붕 쪽에는 마이너스 음압이 걸려. 압력이 낮아지죠. 그걸 통과하고 나면 공간이 뻥 뚫려. 이러면서 다시 음압이 형성되니까 공기가 가다가 뒤로 쫙 끌리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일종의 석션 에디지. 에디가 발생하는 거예요. 석션 에디. 뭐 이런 상상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이런 구조물을 이런 형태로 만들면 바람이 여기서 불었을 때 눈이 어디 가서 쌓일 거냐 이런 걸 상상해 봐야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살던 그 시에서는 시장이 다음번 선거에서 당선되고 떨어지고 하는 거는 모여서 결정된다고 그러죠. 겨울에 눈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으면 그 분노를 다음번 선거에 그냥 반영하는 거야. 그 시장의 잘못도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정도로 그런 게 중요하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설계를 해놓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뭘 알 필요가 있냐면 이 기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어떤 구조물이 그 지오메트릭한 형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형태가 있을 때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세기를 불어오냐에 따라서 그 바람의 경로가 어떻게 바뀌면서 건물 주변에 어떠한 압력 분포를 형성할 건지 이걸 뭐라 그러냐면 풍압 분포라고 해요. 풍압 분포. 그 프레셔 디스트리뷰션 건물 주변에 어떤 압력 분포가 생기고 여기는 압력이 증가할 거고 여기는 압력이 낮아지고 여기는 압력이 아주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공기가 이동하게 되고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쪽이 더 낮으니까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러면서 나중에 다시 안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왔을 때 바람이 부는 거와 이 모서리 부분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이 건물에 형성되는 압력 분포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내가
여기다가 창문을 내고 여기다 창문을 내고 여기다 창문을 내면 기류가 어떻게 될까요? 이리 나가는 것도 있고 이리 나가는 것도 있고 이거 같이 될 거고 여기다 창문을 내고 여기다 창문을 내고 이렇게 내면 이게 이리 들어와서 이리 나가고 이리 들어와서 이리 나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기는 아무리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옮기게 되니까 그 압력 차에 맞게끔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거랍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핵심은 공기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라는 걸 상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하학적 형태가 그런 분이 있을 때 주변에 어떤 압력 분포가 있는 여기에 비해서 여기는 얼마큼 더 강할 거고 여기는 여기도 얼마큼 더 낮을 거고에 따라서 공기의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어떻게 이동할까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이게 다 그런 거예요. 형상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바람이 불었을 때 주변의 압력 분포가 달라지니까 이로 인한 기류는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고 이런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역사 알아야 될 거예요. 당연히 아는 얘기겠지만 이게 뭐야 결국은 베르누이 효과에 대한 얘기 아니야. 그 베르누이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오리피스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 베르누이 법칙이 뭐냐면 공기의 흐름이라는 게 이게 연속적이니까 그지? 가는데 가는 시간당 통과하는 공기의 양은 똑같단 말이야. 그지? 그래 이동하는 속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공기가 이동하다가 면적이 단면적이 좁아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 똑같은 양의 공기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면적이 좁아지니까 어떻게 돼? 기류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지. 그지? 기류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기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 압력이 낮아지게 돼. 한번 여기서 보자고. 자, 이런 식으로 관에 그 얼핏 관이 있는데 관에 가다가 중간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확 단면을 좁혀놨어. 그리고 밑에다가 구멍을 탁 뚫어놨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이게 가다가 그 압력이 낮아지니까 기속도가 빨라지니까 압력이 낮아지지.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공기가 압력이 낮아지니까 그쪽으로 빨려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이 공기만 흐르는 게 아니라 이 공기도 빨려 들어가면서 같이 이렇게 기를 낸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령 우리가 건축 설계할 때 가령 굴뚝을 만들고 뭐 할 때 그 굴뚝이 공기를 빨아내는 그런 효과를 내면 전체적인 건물의 어떤 그 공기의 흐름과 이런 것들을 형성하려고 의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간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뭐야?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벤츄리 효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나는 비행기 탈 때마다 신기한데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어. 바람이 이렇게 불 때 비행기가 날개가 이와 같이 어떤 그 형상을 갖고 있으면 이게 공기의 흐름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같은 양의 공기가 지나가는 게 강도가 더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공기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 이런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압력이 낮아져. 압력이 낮아지다 보니까 전체 날개가 위로 이렇게 솟구치는 그런 양력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 원리에 의해서 비행기가 난다라는 거야. 이해는 되지.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여객기 막 200명씩 타는 정보 여객기가 부응하면서 저 원리에 의해서 실제로 뜨는 걸 보면 기가 막혀. 사실은. 이거 정말 과학적인 면이 만든 거야. 그 무게가 뜨는 걸 보면 대단한 거지. 자연의 그 법칙이라는 게.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걸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 집안에 있는 공기를 아주 원활하게 다 뽑아내고 싶어. 그러면 그냥 위에다가 공기를 빼내기만 구멍을 뻥 뚫어놓는 것만 했을 때 효과가 저 정도라면 거기에다가 일부러 지붕에다가 이런 구조물을 하나 만든다. 그랬더니 베르누이 효과하고 스택 이펙트가 같이 작용해가지고 더 빠른 속도로 원활하게 실내 공기를 뽑아내겠지. 안에 이 기류가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원리를 모르고 내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게 그거였어요. 옛날에 그 얘기 했을 거야. 처음에 빌딩 폼에 대한 얘기 할 때. 70년대 건물은 어떻다 해서 오피스 빌딩 보면 위에 다 뭐가 있었어? 헬리콥터 착륙장 H 있었지. 그러다가 80년대가 뭐가 있냐면 그래서 탑처럼 타워 같은 걸 막 만들어. 그때 유행했던 거는 인텔리전트 빌딩 이런 거였어.
사실은 통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냥 상징적인 조형물이야. 이거 우리 인텔리전스한 빌딩이니까 통신 뭐 이렇게 무선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려면 이런 안테나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그 전혀 소용없어. 그냥 그 끝에는 그냥 PH만 하나 있을 뿐이야. 그 다음에 90년대 넘어 들어오고 어떻게 지붕에 무슨 구조물이 뭔가 모양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해. 그거에 다 뭐냐면 유럽의 건축에 영향을 받고, 유럽에는 왜 건물, 그 오피스 빌딩 위에 이런 대형 건물 위에 왜 그런 구조물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는 이런 원리가 똑같아요. 왜냐면 걔네들은 중간에 그 코트를 이용해가지고 자연환경하는 건물을 만들고 이런 설계를 하다 보니 대표적인 게 어떤 건물이에요? 커머니티 빌딩 같은 게 60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가운데 그런 어떤 그 중저음을 두고 그걸 통해서 매 10층마다 자연환기를 하는 건물을 설계했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디자인이 많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환기를 더 원활하게 하고 그러면서 쿨링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오피스 건물의 저 위에 저런 구조물들을 막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흘러가면서 오히려 내리는 효과에서 비주 속도를 빠르게 해서 위에 음압이 걸리게 해줘야 밑에 이 중정을 통해서 공기를 쫙쫙 빨아올리는 효과가 좋아질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다 유체역학적인 고려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가서 유럽에 보니까 요즘에 지붕에 뭔가 이러면 뭔가 이렇게 모자를 씌우는 게 유행이네. 그래? 그럼 우리도 해보지. 삼성 레미한 아파트 위에 보이지? 어느 순간서부터 아파트 지붕에 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지. 그지? 거기에는 그런 원리가 아니야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만들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저런 건 유사한 게 뭐가 있냐면, 근데 우리나라 건축가들이 이제 그때 삼성병원 질 때 이제 미국의 병원 건축을 보러 이제 오겠더라고. 그래서 병원을 좀 보여달라 해서 이제 그 특별히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을 같이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뭔가 저런 구조물이 그때는 이렇게 저런 평면상에서 있는 게 아니라 평면선으로 저런 구조물을 만들어놨어. 뭔가 이렇게 가리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쿨링 타워가 있어. 쿨링 타워는 냉방 관련된 설비니까 안에서 냉방을 해서 열을 제거한 거를 지붕 위에다 올려가지고 바람이 지나가면서 거기서 그 불을 냉각시켜줘가지고 다시 가서 또 건물에서 열을 뺏어오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잘 통해야 쿨링 효과가 좋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지붕에다가 쿨링 타워를 갖다 놓고 쿨링 타워에 바람이 더 빠른 속도로 잘 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런 구조물을 저런 단면상에서 아니라 평면상에서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봐봐. 사실은 뭔가 똑같은 디자인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만드는 거와 그냥 아무 상관, 저거 예뻐 보이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그냥 just copy 하는 거하고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런 원리를 알고 그런 어떤 형태를 만드느냐라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이 설명은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는 바람이 자연환기, 바람이 부는 요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바람이 불 때 압력차가 생김으로써 그걸 프레셔 디퍼런스에 의해서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바람이 부는 거니까 그런 압력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바람이 어디로 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람이 불지 않아도 공기의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테기 파트라, 불뚝 효과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실내외 간의 온도차가 있을 때에 이런 스택 이펙트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바깥의 공기는 아래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위의 공기는 그 안에 있는 공기는 위쪽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이 이런 높이차가 있다라고 하면 아래쪽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위쪽으로 빠져나가는 이와 같은 형태. 바깥에 바람은 전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기하고 외기 사이에 온도차가 있으면 온도차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하면 공기에 밀도차가 있다는 얘기죠. 밀도차가 존재하니까 그때 공기가 들어와가지고 바깥쪽으로 빠져나가. 그래서 압력이 이 아래쪽에서는 이쪽으로 압력이 작용이 되고 외피를 두고 위쪽에서는 바깥쪽으로 작용을 하니까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나가게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걸 불뚝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포스트 토일렛 하면 우리 옛날 재래식 화장실 같은 거거든. 독일이나 호주 이런 생태 마을에 가면 그런 게 많아요. 가령 우리처럼 퇴비형 화장실이라는 건 뭐야?
우리 화장실에 지금 수액 화장실을 쓰면 그걸 전부 어디로 보내? 정화조로 그냥 보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화장실에서 그걸 모아뒀다가 그걸 나중에 다 화학적 생화학적 분해를 시켜가지고 다시 거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뭐라 하냐면 그게 영어로 컴포스트야. 컴포스트. 이게 퇴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컴포스트 토일렛이라는데 우리도 옛날에는 이런 수액 화장실이 생기기 전에 모여서 이런 재래식 화장실을 썼어. 옛날에 집안에 아니고 바깥에 화장실이 있고 막 이랬다고. 그런데 그때 가장 큰 고민이 뭐야? 가장 큰 고민이 그 안에 있는 냄새가 부패하면서 그 냄새가 화장실 안으로 역류할 때 거기서 얼마나 그 냄새가 역겹겠어. 그러니까 이런 냄새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굴뚝을 달다. 굴뚝을 달면 그 냄새가 화장실로 역류하는 게 아니라 굴뚝을 타고 빠져나가게. 그래서 대부분의 내가 유럽이나 호주의 그 컴포스트 토일렛에 가서 사용을 해봤어요. 실제로 생활도 해봤으니까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그리고 정말 깨끗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컴포스트 토일렛도 그 물을 쓰는 우리 수색 화장실하고 똑같은 게 있고 완전히 드라이한 방식도 있는데, 근데 냄새 전혀 안 나요. 그 냄새가 안 나는 요인은 뭐냐면 바로 이런 굴뚝 효과에 의해서 굴뚝을 바깥으로 빼놓으면 굴뚝에 의해서 아래쪽에서는 공기가 굴뚝 쪽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실내로 확산되는 게 아니라 공기가 말하기가 좀 통 안으로 들어가면 그 공기는 굴뚝을 타고 바깥으로 내주는 거예요. 굴뚝을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 그죠? 그 효과가 더 커지는 거고,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그 효과를 더 크게 하려면 뭘 하면 되냐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솔라 침니 이래가지고 햇빛을 받아서 이거를 유리로 투명하게 만들어서 열을 흡수하게 하면 여기 공기가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기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더 빨라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더 활발하게 공기를 끌어들이니까 비록 바람이 불지 않아도 스택 이펙트에 의해서 기류를 계속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환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물의 대표적인 게 그게 뭐야? 여러분들한테 아마 예전에 어디 사례로 나왔던 것 같은데 영국의 비아리라고 하는 데 있는 환경연구원 건물의 풀숲이 쭉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국의 배드제드라고 여러분들 배딩턴 제로에너지 주거단지 알죠? 거기다 보면 집집마다 다 굴뚝들이 있고 굴뚝에 보면 무슨 탁벼슬 같은 게 이렇게 생겼지.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왜 그게 자연환기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알고 설계하면 분명히 달라진다. 그 다음에 계속 이런 원리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건물을 만들 때도 보면 내가 저런 길쭉한 평면을 만들고 창문들을 냈을 때 바람이 여기서 들어오게 되면 잘 통과해 지나가겠지 건물을. 그죠? 크로스 벤틸레이션이 잘 일어나겠지. 근데 저런 건물을 줬는데 바람의 방향이 정면에서 불지 않고 옆에서 비스듬히 불게 되면 어떻게 될까? 풍향이 계속 바뀌니까. 연중 주풍향이 어디고 겨울철 계절별로 풍향을 보긴 하겠지만 바람이 이렇게 분다면 건물을 내가 이렇게 배치할 수밖에 없어. 남향으로. 근데 바람은 남동 쪽에서 불어와. 그렇다 그러면 이 바람을 잘 이용해서 충분히 통풍이 되게 크로스 벤틸레이션이 가능하게 하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여기다가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한 캔양이 그 사람은 초고층 건물에서도 이런 걸 이용했지만 일종의 윙모알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 이런 벽산 하나 딱 세워놓으면 바람이 이걸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바람이 막히니까 일일이 통과하면서 건물을 통과해 지나갈 수 있도록 원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의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류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바로 그런 현명한 설계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여기서 윙원이랑 필원이라고 불러요.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여기서 필원이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보면 참 독특한 게 필원도 여기다 이렇게 두 개를 달았어요. 똑같은 조건이야. 근데 이걸 여기다 달았을 때 도대체 이 건물 주변의 안정분포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기류가 어떻게 달라질지 이런 거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수치 해석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거는 이제 김태현 교수가 더 전문이니까 유체역학에 대한 거예요. 나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 비슷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 내가 요즘에도 가만히 지나다니다 보면 그 이 주변에 좀 약간 허름한 동네 같은 철물점 같은 데가 있고 그래갖고 이런 거를 밖에 이렇게 내놔서 아마 아파트 집 학생들 그저 화장실 객이나 또는 주방에 객 같은 데 보면 지붕에는 이런 게 항상 얹어져 있을 거야. 그지? 얹어져 있어. 그래서 이런 걸 얹으면 도대체 그 바람이 좀 불면 이게 이제 팔려고 이렇게 길거리에 내놓은 거 있는데 그러면 바람이 불면 잘 돌아가더라고. 바람개비처럼. 근데 이런 게 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도 그냥 단순하게 스택을 만들고 굴뚝을 만들고 그걸 그냥 오픈 스택으로 만들었다. 그냥 뚜껑이 뚫려만 있어. 단지 비만 안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준 거야. 이랬을 때 이걸 100이라고 기준을 하면 환기율을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이런 터빈을 달아가지고 바람이 돌게 되면 이게 돌게만 만들어주면 상대적으로 돌면서 어떻게 되겠어? 그 주변에 기류에 영향을 미치고 기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서 압력이 더 상대적으로 낮아지니까 그 효과가 스택 이펙트하고 합쳐져가지고 많은 공기를 빨아내는 효과가 있겠지. 그래서 환기 효과가 130%로 증가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거야말로 진짜 기가 막히고 환기 효과가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닭벼슬, 그 매드제드에 들어가 있는 닭벼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닭벼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닭벼슬인데 얘가 닭벼슬 어떻게 해서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얘가 스스로 이렇게 움직여요. 가령 바람이 여기서 불면 얘가 자연스럽게 바람의 압력을 받으니까 이쪽으로 돌아서 이런 방향으로 서 있을 거예요. 그럼 공기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걸 피해서 이렇게 지나가겠죠. 옆으로도 피해 지나가고 위로도 피해 지나가고 이렇게 피해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공기 압력이 아까 베르닝 효과에서 낮아지겠지. 이쪽에 공기 압력이 굉장히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쫙 빨아올리겠지. 그러니까 이런 그 베르닝 효과와 스택 이펙트가 합해져가지고 어떤 그 환기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저항을 받은 데가 쓱 돌아가지고 이쪽 모양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공기가 그걸 피해가면서 또 압력을 아주 낮게 만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매드제드에 가면 바로 이런 게 각 집집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바람이 부는 거에 대해서 얘가 경고했다 하면서 하는데 그게 그 집안의 자연 환기를 아주 원활하게 해주니까 쿨링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자,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장난 같은 얘기가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런 것들을 디자인적으로 잘 활용하면 정말로 살기 좋은 그런 쾌적한 그냥 그 자체로서 쾌적한 건물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슈가 되니까 매드제드에서 일부러 거기다가 색깔을 노랗고 빨갛고 막 칠해가지고 일부러 그거를 독특하게 강조한 거예요. 디자인적으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저게 뭐야? 아, 이거는 닭벼슬이 아니고 이거는 바로 이런 윈드 디플렉, 일부 바람이 불면 그거를 불절시켜가지고 여기에 압력을 낮게 만들어서 자연환기를 더 촉진하기 위한 거야.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야. 그래서 진짜 사이언티픽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설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다들 감동을 하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그죠? 근데 그런 걸 시도한 건물들이 별로, 그냥 그 건물에서 아주 그냥 그 매드제드에 가면 다른 것보다도 이 닭벼슬이 인기예요, 닭벼슬. 저게 뭐야? 과연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이것도 그냥 그 양철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하려면 재미가 없죠. 오히려 그걸 강조해서 여기다가 진짜 여기다가 뭘 달았냐면 여기는 이렇게만 돼 있지만 그 위로 닭벼슬처럼 이렇게 일부러 핀 같은 거 왜 날개 같은 거 블레이드 하나 달아놨어. 그러니까 오히려 바람이 와서 부딪히더라도 이게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다 통하는 때는 이게 하나가 블레이드가 딱 서 있다. 이게 부딪히면서 더 이거 영향을 미치니까 효과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야? 닭벼슬이야. 닭벼슬은 빨갛게 칠하고 얘는 노랗게 칠하고 그래가지고 색깔도 아늑하게 해놔가지고 이게 확 튀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요 얘기까지 하고 이제 애들 볼게요. 아니 다 근데 이것까지 끝내야 되는데 이 건물이 뭔지 알아? 이 건물이 그 유명하신
얼마 전에 저 예술의 전당에서 이분 전시회를 했었잖아. 일골 미제의 전시회를 했는데 이게 빌린드 나비다시옹 소위 마르세유 아파트라고 그러죠. 이 아파트니까 이 콜비제가 가지고 있는 건축 철학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 인간의 주거 문제에 대한 그리고 자신이 살았던 그 주거 공간도 그렇고 가장 최적화된 이런 건데 이분이 이제 고민하다 물론 그 롱샹 같은 것들도 설계를 했지만 이런 주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런 아파트먼트 계획을 하고 사실은 불란서에서 이런 것들도 아마 거의 초창기에 어떤 선도를 했을 거예요. 이 유니트 다시였는데 이 평면으로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아파트하고 좀 성이 다르고 그렇다고 이게 무슨 고급적도 아니고 호화스럽지도 않은 분위기의 성이 여기도 문제가 오류가 있어가지고 일사 관련된 거 햇빛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그걸 본인이 설계 수정을 해요. 그래서 나온 게 꼴비제의 왜 몬드란이 그런 것처럼 해갖고 일면상에 그런 게 나오죠. 이렇게 그리드 격자 같이. 그게 이제 일종의 쉐이딩 디바이스처럼 그게 계획이 안 돼 있을 때 이게 굉장히 일사 조절이 안 돼가지고 힘들었었는데 그런 보완을 한번 거치게 되는데 이 건물은 그야말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중층 구조야. 그래서 3계층을 가지고 한 층 반씩 두세 대가 나눠 쓰게 돼 있는 그런 형태의 아파트니까 이런 건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런 환기나 통풍을 생각했을 때 어떤 식으로 환기를 시킬 거냐 이제 했는데 가운데 이 복도를 통해서 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향이 있죠. 가면 이 집으로 들어가면 여기하고 밑에가 한 세대고 여기서 이 집으로 들어가면 여기하고 이 위로 한 세대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공층 구조의 그런 아파트를 설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기나 통풍에 대한 게 이제 문제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거는 여기서 바람이 들어옵니다. 이쪽에서 들어오면 애가 이렇게 통하고 이쪽으로 통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크로스 벤틸레이션을 연두에 두고 설계했다 하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게 브레이즈 솔레일이라는 게 나중에 추가가 된 게 그 햇빛을 차단하기 위한 처음에 이게 없었을 때는 굉장히 건물이 일사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복층 구조고 그런 아파트형의 다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크로스 벤틸레이션을 염두에 두고 이런 설계했다라는 거를 일단 가수인 데까지는 가야 돼. 자,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숙제도 내주고 이제 실제 과제를 가지고 했었는데 학기 말까지 시간이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아서 내가 별도로 자연스럽게 관련된 숙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대신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이게 일종의 여러분들이 그냥 고3에서 그냥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데 가령 내가 어떤 설계를 할 때 자연환기 관련된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생각할 때 나는 요즘에는 유체적 CFD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굳이 CFD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더라도 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 내가 이렇게 손으로 프리핸드로 이렇게 선을 그려봐도 대충 어떤 기류의 특성을 이해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런 평면을 설계했다면 과연 이런 평면상에서 기류가 어떻게 될 거며 그러니까 이 디자인에 어떤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풍량이 이렇다라고 보면 이런 경우에 기류에 대한 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바람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저쪽으로 불어나가니까 사실은 이러한 건물에 의해서 바람이 영향은 받지만 여기서 왔던 바람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사라지니까 단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지나가는 그 경로를 이제 한번 연결해서 그려보자. 그럴 때 이 구조물에 의해서 그 경로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선하고 저 선은 만나야 되고 여기서 이 선하고 저 선은 만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가다가 여기서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뭘 판단해서 바람이 여기서 든다 그러면 주변에 압력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다가 이런 휘도를 달아놓고 여기 안 보이는 거고 여기 안 보이는 거고 이걸 판단하면
기류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그걸 연결해가지고 실제 그려보면 이와 같은 바람이 어디서 사라지는 게 없이 다 서로 연결이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바람이 이렇게 있구나. 그럼 이런데 바람이 다 원활하게 되는데 이런 데가 좀 문제겠구나. 나름대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람이 세지면 그런 것도 좀 이렇게도 좀 영향을 미치고 약간씩 변화가 있겠지만 이런 현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 이거 사라진 거는 뭐냐 도대체. 이거는 사라진 거 아니고 이거 부러졌잖아. 그치? 이건 과연 뭐냐? 뭘까? 저 바람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평면상에서 봐서 그런데 이게 단면까지 보면 이게 단층 건물이 아니라 2층이나 중층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들어온 바람이 그 층으로 빠져나가는 수 있거나 또는 거기가 밑에가 막혀 있으니까 그 바람은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위를 통과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잖아. 평면상에서 그 위층에서 그래서 가다가 아까 바람이 중간에 끊어졌고 끊어진 바람은 그 위를 통과해가지고 바깥에 빠져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평면상에서 단면상에서 이런 것들 사실은 여러분들이 쉐이딩이나 이런 태양과의 관계에 대한 거라 해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썬머신으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듯이 사실 기류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사실 내가 플루이드 매핑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평면 모양이나 이런 걸 해서 계곡을 만들면 이게 흐르다가 어떻게 바람이 흘러가 이걸 가시화하는 그런 툴들이 실험실에 있었는데 워낙 쓰지도 않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없이도 이제 컴퓨터로 CFD 시뮬레이션에 이런 워낙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툴을 잘 안 써요. 근데 사실은 핸즈온 익스피리언스라고 아까 스트로프를 잘게 짜게서 선풍기 틀어놓고 날려서 어디서 떨어지는지 쌓이는지를 보듯이 그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저런 거를 도대체 왜 해? 할 정도로 내가 봐도 그래서 처음에 여기 가서 비교를 하는 거고 깝깝하게 뭐 저거를 하고 있나 벌써 머릿속으로 다 생각할 수 있는데 라고 느끼나 길게 놓고 보면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실제로 다 해보는 게 하얀 익스피리언스 여러분들이 체험 그래서 실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험 실습 그냥 한번 만들어보고 부셔보고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것들을 안 하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한 단계 더 짚어 들어가 보면 해본 사람은 아는 데 느끼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 단계 생각을 하는지 못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있으나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미국에 있을 때는 그런 실험을 실제 학생들한테 시키고 있어요. 내가 하는 걸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를 실제로 주려고 안 하고 안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 2시간을 나도 빨리 다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잠깐 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자연 가스 쿨링 테크닉들의 이제 유형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거에 어떤 개념적인 틀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사이클로메트릭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사이클로메트릭에 보면 온도하고 절대 습도라고 했을 때 여기 쾌적한 컴포트 존, 쾌적한 조건이 여기라고 하면 이 밑으로 내려갈 때 이때는 추운 거니까 난방이 필요한 거고 이때 탑소와 히팅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위로는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인터널 솔라가 들어오면 전부 과열돼서 쿨링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요거를 쉐이딩 라인이라서 요거를 넘어가면 차양을 100%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높을 때 위쪽에 있는 거는 하휴미드한 기본적인 특징이고 아래쪽에 있는 건 하드라이한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성이 있을 때 어떠한 패시브 스트래티지들을 써먹을 수 있는지를 여기다 표현한 게 일종의 이런 생체기후로 그다음에 사이클로메트릭을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뭐야 그래서 이게 컴포트 벤틸레이션이지. 핫 휴미드한 지역에서 그렇고 바람, 풍, 환기가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그리고 이 경우보다 온도는 높은데 습도가 높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매스 쿨링이다.
이런 걸 매스쿨링이라고 얘기하고, 그 매스쿨링의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대로 나이트 플러시 또는 레디언트 쿨링 또는 벌스 쿨링 같은 걸 하는데, 이게 이거 가지고 만약에 부족하고 그보다 습도는 높지 않지만 온도가 상당히 많이 높다 그러면 하이 매스 쿨링. 그래서 아까 지하실 땅속에다가 건물을 묻어버리면 바로 이런 효과를 내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현상으로 얼스쿨링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요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여기 습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이렇게 뭐가 작죠? evaporate 쿨링. 이게 바로 증발. 더워 바닥에다가 물 한 바가지 뿌리면 물이 증발하면서 온도를 뺏어가니까 중동 사막 지역의 코트에는 다 파운틴, 분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발 냉각이라면서 그 냉각된 공기가 여기 사람들이 거주하는 실로 왜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증발 냉각으로 공기 온도가 낮아지면 아래쪽으로 쫙 깔릴 거 아니야. 깔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접한 실로 쫙 스며들겠지. 그러면 가운데서 파운틴이 있을 때 그 햇빛, 강한 햇빛이 있어도 그 중동의 사막 그 집에 있으면 중동에서부터 찬 공기가 아래쪽으로 슬슬 들어오겠지. 얼마나 시원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상이 아니라 그게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쪽에 그 습도가 아주 높게 되면 이제 그때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스탄트 쿨링이 소위 그 공기 중에 어떤 제습을 통해서 쾌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도 안 되면 이쪽이 아주 극한 조건, 이럴 때는 에어컨디셔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 사실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조건보다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거의 에어컨디셔닝을 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 인도네시아 말리 같은 데는 충분히 이런 조건에서도 견딜만 하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기후 데이터를 플라팅 해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전략들이 뭐냐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패스쿨링 테크닉들을 우리가 이제 설정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컴포트 벤틸레이션을 하려고 하면 중요한 게 뭐야? 바람의 습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죠. 바람이 얼마나 빠르게 부느냐. 그래서 우리가 더우면 제일 처음에 선풍기를 찾지. 그래서 벌써 나도 이제 집에 선풍기를 꺼냈어요. 겨울에 쌓아놨던 선풍기를 무슨 그냥 어느새 보니까 낮에 막 더워지고 해서 바람이 없으면 답답하니까 선풍기를 꺼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선풍기를 꺼내놓고서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1단 틀지. 그것만 해도 만족스러워. 근데 조금 더 더우면 여러분들이 2단 틀지. 그러다가 더 만족스러워 3단 틀지. 바람을 휘 부는데 와서 막 부딪히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부딪히는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와서 부딪히니까 기분 나빠. 그러면 이제 에이 선풍기가 이건 안 되겠다. 에어컨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로 그런 생각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쾌적함을 느끼게 되면 어느 정도 바람이 불어야 우리가 쾌적함이 되죠. 여기서 단위가 마일 퍼 아워 또는 feet per minute 뭐 이런 식으로 단위가 나와 있어갖고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미터 퍼 세컨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한테 편한데,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 실내에서 우리 컴포트에 영향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류 속도가 1m per second 정도를 넘어가면 안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도 1m per second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류가 우리 쾌적 조건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한 1m per second, 경우에 따라서는 한 1.25m per second나 1.5m per second까지도 허용을 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왜 그거를 허용 안 하냐 하면 1m per second 이상을 가야 보면 특히 사무실 같은 데 서류를 책상에 있는 게 날린다. 그래가지고 보통 1m per second을 넘지 않도록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통 그 정도의 바람이 불게 되면 상대적으로 온도, 체감 온도를 몇 도나 낮춰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한 3, 4도 정도, 5, 6도 정도 체감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까 바람이 없을 때 굉장히 답답한 거에 비해서 이런 통풍 효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 그거는 바로 또 뭐로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이 바이오 클라이매틱 차트상에 보면
바람이 이렇게 표시가 있어 컴포트 존에서 내추럴 벤틸레이션에 의해서 쾌적감을 회복시키는데 그때 기류 속도가 얼마인지가 옆에 다 표시되어 있지. 그걸 보면 어느 정도 기류 속도에서 온도를 몇 도나 상승시킬 수 있는지 이걸 다 물리적으로 다 계산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다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표면 온도도 얘기한 이게 0.8도씨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면 공기 온도를 1도 이상 맞춘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다. 같은 지문이라서. 그래서 그런 관계, 여러 가지 다양한 물리적 변수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뭘 보면 되느냐? 마이오크라이언 차트를 보면 돼요. 그게 대단한 업적인 거예요. 이게 대단한 업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컴포트 벤틸레이션 하기 위해서 바람이 불도록 하려면 우리가 이 창을 통해서 결국은 자연 바람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창을 내는 방법이 이런 게 있어요. 가령 이렇게 닫힌 건물 같으면 결국은 창이라는 게 이렇게 측창을 통해서 바람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측창을 통해서 바람을 끌어들인다라고 하면 그때 그 바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 이거는 책이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세 가지 방식의 자연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싱글 사이드드 싱글 윈도 측면에 창문이 하나밖에 없어. 한쪽만 창이 있고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싱글 사이드드 더블 윈도 한쪽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창문이 아래 위에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크로스 벤틸레이션 여기 들어오는 쪽에 창문이 있는가 하면 반대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창문이 양쪽 앞뒤를 뻥 뚫려 있어요. 그걸 크로스 벤틸레이션이에요. 가령 창문이 하나만 있어갖고 그 창문으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겨울에 창문 열어놓고 담배 피우면 어떻게 된다고? 담배 연기가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아래쪽으로 쫙 깔려가지고 쫙 실내를 한 번 뿜고 나서 다시 이게 열을 픽업한 다음에 다시 그걸 빠져나간다. 그 사이에 담배 연기는 실내 공기가 섞여가지고 희석이 돼버리죠. 그렇지? 들어올 때는 선전했다가 다 희석이 돼가지고 공기를 그렇게 빠져. 그런 거를 싱글 사이드드 싱글 윈도우야. 그 다음에 싱글 사이드이긴 한데 더블 윈도우야. 이거는 창문이 아래 위에 두 개가 있어. 그리고 이 높이 차이가 더 나면 날수록 환기 조건이 더 좋아져. 그래서 앞에 아래다가 격체라 하더라도 일부러 별도의 환기구를 만들고 위에 창문을 개폐하게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공기가 들어와가지고 실내 환기에서 나가게 하게 되면 그때 그 싱글 사이드드 벤틸레이션이긴 하지만 굉장히 더 효과적인 환기를 할 수 있다. 아까 싱글 사이드는 싱글 윈도우의 경우에는 공기가 들어와서 순환해서 나갈 때까지 이 공기 자연 환기가 가능한 구역이 보통 층고의 2배 깊이 정도, 한 6m? 그러니까 보통 한 층고 3m라고 한 6m 정도까지 자연. 다시 말하면 이 정도 방 같으면 싱글 사이드 싱글 윈도우를 가지고 충분히 공기가 들어와서 다 순환해서 환기를 시키고 배출을 해줘. 자연 환기하는 데 문제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필로미터 존 또는 파스 존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다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이거보다 더 안쪽에 있는 공간은 자연 환기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계 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안 하면 아예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싱글 사이드드 더블 윈도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래쪽으로 들어와서 공기가 순환해가지고 위로 나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자연 환기가 가능한 실의 깊이가 얼마? 9m. 층고의 3배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실이 더 깊어도 충분히 자연 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로스 벤틸레이션이 가능해. 바람이 여기서 불어오니까 아까 평면상에서 온 것처럼 그런 플러스 압력, 반대쪽에 마이너스 압력이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온 공기가 이걸 통과해가지고 반대쪽으로 나가요. 이거는 뭐 실의 깊이가 12m 이상 훨씬 더 깊어도 충분히 환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일 바람직한 건 크로스 벤틸레이션이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주거 형태 얘기했던 단독주택일 때 그 여러 가지 환경 조절에 대한 요구, 이게 판상형 아파트로 되니까 뭐가 달라졌어? 난방에 대한 요구는 확실히 줄어들었고, 그죠? 그렇지만 냉방에 대한 거나 환기에 대한 요구는 어때? 충분히 판상형 아파트에서 앞뒤로 뻥 뚫려 있어서 크로스 벤틸레이션이 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환기나 쿨링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좋아하는 평면이 어떤가요, 정도?
4배, 뭐 3.5배 뭐 이러면서 그런 앞뒤가 뻥 뚫리고 그 뭐라 그래 셜로우 플랜 같은 그런 형태의 아파트 평면을 좋아하잖아. 그지? 알아? 자, 그런가 하면 이 주상복합을 봤어요. 가운데 코아가 있어. 복도가 있고. 그리고 세대가 그 밑으로 돌아가면서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있어. 이러다 보니까 이 경우는 크로스 벤틸레이션을 할 수가 없어. 어차피 싱글 사이드 벤틸레이션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럴 경우에는 자연환경 조건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런 집일수록 또 평형은 커가지고 깊어. 그지? 대표적인 게 어디야? 도곡동의 타워 팰리스. 자기네들은 비싸고 좋은 집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집일수록 D플랜에다가 근데 바깥에 싱글 사이드 벤틸레이션 하려고 보니까 거의 뭐 이 정도만 되면 안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루 종일 기계적인 환기 장치를 돌려야 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뭐 에어컨이니까 유틸리티 비용이 엄청나요. 근데 아파트가 떨어질까봐 저거 비용이 그 사람들은 충분히 한 달에 그만큼 내고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연환경하더라도 이런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나중에 여러분 생태건축 가면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할 거예요. 셜록 플랜이고 어떻게 설계해라고. 근데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공간을 잡을 때도 뭔가 동시에 이렇게 머릿속에서 내가 공간교육을 하니까 기능적인 것도 따지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왜 내가 굳이 이만큼까지 깊게 해야 되는가 좀 더 셜록하게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일단은 여기까지 박경호 오늘 못할 것 같은데 나머지는 뭐 다음에 해야지. 그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자 그럼 자연환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곡의 면적은 얼마나 있어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설계하려면 그것도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걸 모르고 설계할 수가 없잖아. 창고를 얼마나 뚫어야 돼? 그냥 푼나게 뚫면 돼? 자,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자연 채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창의 면적은 일반적으로 그건 법에도 명시됩니다. 법에도 명시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돼 있어? 건축법규 어떻게 배워? 아직 안 배웠어? 바닥 면적의 10분의 1. 적어도 자연 채광이 가능하기 위해서 바닥 면적 10분의 1은 햇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창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절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폐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연환기를 하기 위해서 개폐 가능한 창의 면적은 바닥 면적의 20분의 1.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창문을 하나만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면 그 면적을 그냥 하면 되죠.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창문에 그 면적이 들어오는 계곡부가 있고 나가는 계곡부가 있으면 그 바닥 면적을 전체 그 바닥 면적의 10분의 1 그거를 둘로 나눠서 갖고 있어요. 인넷, 아웃넷이에요. 근데 가장 바람직한 건 야간 바닥 면적의 아까 20분의 1 5%라고 했는데 그죠? 그래서 자연 채광을 위한 게 10%고 환기를 위해서는 개폐가 하는 건 5%라고 했는데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창문을 낼 때 보면 슬라이딩 창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죠? 최대한 창문이 있으면 개폐할 수 있는 게 슬라이딩 해가지고 절반이 겹쳐지면 개폐 가능한 면적은 그게 절반이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현실적인 어떤 그 기준으로 만든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유럽성으로 해가지고 계략적으로 우리가 자연환기나 자연채광을 잘 되는 그런 건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다 그런 식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이 정도는 최소한도 설계해야 돼요. 나중에 실시 설계 단계에서 좀 더 디테일한 건 우리가 자연채광 분석이라든지 기류 분석은 다 하겠지만 처음에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그 룰업성은 바닥 면적의 10분의 1, 바닥 면적의 20분의 1이 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렛, 아웃렛을 따로 둬야 되면 그거를 인렛, 아웃렛 크기를 똑같이 해서 들어오는 쪽, 나가는 쪽의 면적을 이렇게 배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이 같으세요. 만약에 면적이 들어오는 게 작고 나가는 면적이 크면 어떻게 될까? 기류 속도가 안에 들어와서 실내 기류가 완화되게 늦어지겠지. 그렇지? 만약에 들어오는 입구는 크고 나가는 입구가 더 좁으면
공기가 들어올 때 속도 느리지만 빠져나가기 위해서 속도가 빨라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 상상이 되죠? 베르누이 효과, 그죠? 그런 상상을 해보면, 내가 계곡의 크기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실내에서 충분히 들어온 공기가 확산이 돼서 배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빨리 들어오게 하는 게 좋고 천천히 나가게 하는 게 좋을까? 천천히 들어오게 해서 빨리 나가게 하는 게 좋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한번 물어볼게. 어떤 게 좋은지. 오케이? 한번 생각해봐. 어떤 게 실내 공기질, IAQ 측면에서 또는 실내에서 축적된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실내에 좀 더 기류가 다 실내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더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한테 내가 기본으로 시험 문제에 그걸 낼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개 크기를 달리해서 들어오는 게 작게 만들어서 빨리 들어왔다가 천천히 나가게 하는 게 좋은지, 들어오는 걸 크게 하고 나가는 걸 적게 해서 천천히 들어와서 빨리 나가는 게 하는 게 실내 기류 분포가 어떻게 될 거며 그게 어떤 면에서 유리하고 불리한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느냐. 난 시험 문제 내면 그런 거 낸단 말이야. 이해가 되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